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네, 겨울 맞이 잘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외롭지 않게, 생일도 보내고, 우리 또 강아지도 하늘로 떠나 보냈는데, 또 많이 또 위로해주셔가지고, 또 힘도 내고 그러네요. 참, 항상 여러분 덕에 힘을 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새로 좀 팩트체크 뉴스 정리해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다른 취재 현장으로 좀 달려갈 일이 있어갖고, 그거는 제가 취재 마치고 와서 오늘 밤이라도 좀 되면 좀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빨리 뉴스 브리핑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그 전에 꼭 먼저 좀 짧게 좀 하나만 브리핑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난주에 손석희 JTBC 사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최근에 무슨 책을 냈나봐요. 자기 책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 검찰 개혁 국면에서 조국 장관이 꼭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느냐, 요런 질문을 라디오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 지적인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언론인도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에서 논평을 안 해요. 그냥 유일하게 저만 그러는 것 같아. 용기들을 못 내는 건지. 자, 과연 손석희 사장의 그런 언론인으로서의 분석은 타당할까요? 네, 허재영 기자의 논평 함께 하시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과 논평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조금씩 도와주십시오. 제가 근근히 지금 활동비를 모아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많이 좀 줄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이제 손석희 씨의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모습이었는데 참 반가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긴 했는데, 김종배 씨가 이 손석희 사장하고 워낙 그 관계가 두터워가지고 나름대로 민감한 질문을 던지긴 던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정말, 정말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했을 텐데. 어쨌든 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무튼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과거 이제
이른바 조국 전국 때, 예. 그때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검란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손석희가 앵커였죠. 예, JTBC 앵커였는데 그때 하여튼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사퇴하니까 이제는 그를 보내주어야 할 때. 이런 식의 논평을 하고 그러면서 마치 조국 장관이 그죠? 피해자인데 뭔가 좀 하여튼 윤석열과 조국의 다툼 뭔가 그 정도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조국 장관이 쫓겨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어떤 이제 시민들의 어떤 당시 항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를 보내주어야 할 때 이런 식의 논평을 해가지고 그때 손석희 앵커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해오다가 본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책에 그런 내용을 썼대요. 예. 어쨌든 당시에 검찰 어떤 개혁과 관련해서 언론이 좀 더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다만 조국 장관도 꼭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느냐, 이런 식의 고민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 이게 뭔 소리야. 한번 여러분하고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오늘은 좀 저널리즘 논평과 관련한,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입니다. 일단은 제가 논평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손석희 씨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지를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봐, 좀 찾아와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좀 먼저 보시죠. 하나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조국 사태 때를 잠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괴로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이제 책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뭐랄까 그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수렴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책에 쓴 것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보다 좀 더 검찰 개혁 문제에 저희나 또 다른 언론들도 물론 열심히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더 천착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본질이 그것이었으니까요. 또 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그 쟁투 끝에, 그죠? 지금은 그때만큼의 뭐랄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이 덜 운이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야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들 그것이었죠.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선택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 차원이나 또 개인이나 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다 지나놓고 난 생각이기도 하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함은 아니고 시시비비를 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 앵커님의 어떤 심경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JTBC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또 지지해줬던 시청자들이 어떤 조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막 이제 쏟아낼 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좀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제가 본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반정의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지금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들어보셨습니다. 좀 착잡합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나마 손석희 언론인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 당시 언론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프레임을 옮겨가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의 반성 정도는 하니까 그나마 막 손석희가 괜찮은 언론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오늘 비판을 하더라도 뭐 이분이 뭐 꼭 뭐 되게 뭐 나쁜 언론인이고 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질문은 좀 비판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왜? 조국 장관에게만 질문하고 윤석열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손석희 앵커님. 네? 아니, 그죠? 당연히 그 당시 사건은 여러분 조국 장관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검찰 개혁을 하라는 그 주문을 조국 장관은 그냥 수행한 거죠. 근데 그거에 누가 저항했어? 윤석열과 검찰 일당들이 저항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게 그 사건을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조국 사태라고 불러도 안 돼. 사실은 그죠? 검란입니다. 검란. 예, 검란 사태예요. 윤석열 검란 사태. 사실은 이렇게 프레임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분석인 거고. 이건 주관적 분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런 건데. 그래서 엄연히 그 검란이 벌어진 거고 가해자는 윤석열이고 피해자는 조국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멸문지화를 가족들이 당했잖아요. 에? 윤석열은 그죠? 윤석열은 검찰 개혁 자기들 이제 그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거 윤석열이 입은 피해는 뭐가 있죠? 예. 윤석열은 입은 피해가 하나도 없어. 조국 장관만 엄청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냐라고 조국 장관한테만 물어봐? 당연히 윤석열 가해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유를 들면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강도가 집에 난입을 해가지고 그 집주인을 막 칼로 위협해. 근데 피해자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무력으로 이 강도를 막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그죠? 조용히 이렇게 돈 주고 보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사건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누굴 탓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3자인 우리는 당연히 강도를 비난해야죠, 여러분. 그냥 그 강도의 그 피해를 당한 분한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무력으로 막 저항하다가 칼을 맞았다고 쳐. 그러면은 옆집 사람이 아니 너 결국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거냐?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냐? 피해자한테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손석희 씨의 논리가 그래.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정밀하게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조국 장관한테도 당연히 뭐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누구한테 더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돼요? 당연히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에 대한 질문이 빠져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손석희 씨는 이 당시 검란 사태에 대해서 양비론적 생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잘못돼 있으니까 질문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양비론이 뭐예요? 둘 다 문제라는 거 아니야. 손석희도 문제고 윤석열도 문제고 어떻게 둘 다 문제입니까? 윤석열이 일으킨 검란 사태인데 이게 이 기계적 중립이라든지 양비론의 단점입니다. 물론 손석희 씨가 뭐 그렇게 형편없는 기계적 중립주의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비론에 빠져 있어. 검찰 개혁에 언론이 좀 더 천착해야 한다는 그 정도 생각을 밝힌 언론인도 워낙 물론 드물지. JTBC에서 거의 유일한 분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그거는 판단 잘 하셨는데 그런데 왜 질문을 조국 장관한테만 하고 말아요. 참. 하여튼 손석희 씨가 참 좋은 언론인이면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양비론적 태도가 가끔씩 보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손석희 앵커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계속 답답한 점이 있고 한계가 가끔씩 보이는 게 어떤 점일까? 저는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분석
능력은 있는데 다만 이분이 팩트를 직접 자기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분은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좀 편안한 공간에서 후배 기자들이 이제 취재해온 것들을 이렇게 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브리핑하고 전달하는 앵커 역할을 한 것이지 본인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살벌한 취재 현장에서 탐사 보도의 역량을 쌓아가지고 그 어떤 이제 치열한 갈등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팩트를 분석해내는 그런 식으로 취재 경험을 쌓은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현장형 기자로서 팩트를 파악해온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가진 기자라면 손석희 씨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어떤 책상에서 물론 훌륭한 언론인입니다만 그렇게 팩트 분석을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판자나 관찰자 역할은 굉장히 잘해왔어요, 이분이.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팩트 분석에서 양비론에 빠질 때가 많아요. 늘 심판자나 관찰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철학자의 어떤 그 뭐랄까 하여튼 뭐 그런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 사람이 이게 뭔가 그 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중립과 중용의 차이 조금 약간 그런 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중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용이라는 거는 적당한 중도? 그러니까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그냥 중간에 그냥 딱 있어버리는 게 아니라, 좀 질적으로 좀 중립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적당한 중립? 하여튼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저는 그냥 가운데에 있는 게 중립이라면, 중용이라는 것은 좀 더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냥 가운데에 딱 있어버리면 그냥 같이 기울어져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울어짐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야? 더 이렇게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쪽에 반대편에 이렇게 서야 그죠? 예. 그래야 기울기가 이렇게 딱 바로 잡아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좀 더 중립이 아닌 좀 중용이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중용의 어떤 능력을 가지려면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려운 말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로네시스라고 불렀는데 제가 좀 철학에 약간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가 중용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히 짚어내려면 상당히 뭐랄까 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완벽한 시민이 되려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나가게 된다. 그래서 덕을 쌓는 행위는 실천과 연관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요 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꺼내려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천적 지혜. 현장 속에서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쌓은 사람들이 정말 질적으로 지혜로운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는 사실은 취재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니 꼭 취재 현장에서 쌓아온 팩트 분석만 분석이냐? 아니 그냥 내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도 그 서류를 보면서도 팩트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팩트라는 건요, 여러분. 진짜 어떤 것까지 보는 능력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하면서 한 1분간 주장을 하면서 뭐 심호흡은 몇 번을 하는지, 말투는 어떤지, 그 주장의 어떤 밀도, 혹은 사람의 체온, 심지어 그런 것까지 봐야 돼.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 사실은
봐야 된다고요. 저는 사실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긴장해가지고 물은 몇 번을 마시는지, 또는 뭐 딸꾹질을 하는지, 물 마시다가, 헛기침을 몇 번을 하는지, 그런 어떤 것까지도 보면서 팩트 파악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아닌지까지, 어떤 주장의 온도와 촉감까지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취재 경험이 많은 기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살벌한 취재 현장에서 팩트 파악을 해온 기자의 분석 능력과 가만히 앉아가지고 앵커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어떤 주어진 정보 속에서 팩트 파악을 하는 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구 기자나 최승호 PD는 현장형 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팩트 분석 능력과 그냥 앵커로만 계속 존재하면서 계셨던 손석희 앵커의 팩트 파악의 결과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손석희 앵커가 참 괜찮은 언론인인데 왜 저렇게 계속 어쩐 때는 계속 양비론 같은 거에 빠지는 한계를 좀 보이실까 좀 의아해가지고 저는 실천적 지혜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용의 태도를 어떻게 질적으로 잘 가질 수 있을지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손석희 앵커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한계가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손석희 앵커. 물론 뭐 이분이 이제 어디 해외 특파원으로 이제 기자처럼 이제 앞으로 가서 좀 JTBC에서 분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현장 기자로 어떤 좀 경험을 좀 쌓으러 가시는 건 이제 그 늙음하게 진짜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건 칭찬해드리고 다만 진짜 후배 언론인으로서 진지하게 조언을 드린다면 정말 치열하게 취재하세요. 손석희 앵커. 그러면 그렇게 기계적 양비론이 왜 문제인지 정말 치열하게 취재하다 보면 경험을 쌓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미국에 가서 좀 더 진화한 언론인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어떤 언론계 또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중요한 어떤 가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애정이 있으니까 손석희 앵커를 그나마 비판도 하는 겁니다. 조중동에 이렇게 이상한 종편 출연하는 앵커 나는 이름도 몰라. 그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애정이 있으니까 그나마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손석희 씨는 비교적 그나마 양질의 언론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이제 오늘 비판을 하는 건 어떤 언론인도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좀 과도한 권위가 있다고 해야 될까? 언론계에. 그러니까 실력에 견져서 이미지상이라든지 좀 약간 그런 면이 참 이미지 같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좀 너무 과대평가된 분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높이가 높냐면 저는 한겨레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던 시기에 한겨레 기자였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좋은 선배들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한겨레랑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제가 한겨레에서 한참 활동했던 때는. 그러니까 손석희 씨는 좋은 언론인이긴 한데 제 주변에 한겨레에 너무 좋은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손석희 정도는 제 성에 안 차. 그러니까 이분이 MBC 노조 활동하다가 피해도 보고 했다는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거든. 손석희 앵커 맨날 어디 방송에 나오면 오늘도 나와서 그런 얘기해야 돼. 그게 그저 노조 활동한 건 잘한 건데 그것도 벌써 30년 전 일이고 그거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야. 최근에 이명박 정부 때 MBC 해직 기자들 다 잘리고 MBC 파업하고 그럴 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심지어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이분이 옛날에 언론노조가 파업하고 그럴 때 그때 종편 출범하고 그럴 때 언론 관련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고 그러면서 결국 종편이 출범했잖아요. 그럴 때 저희 이제 한겨레 선배 기자가 손석희 앵커한테 좀 비판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당신 그런 상황에서 JTBC로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짜증을 내면서
너희들 솔직히 그거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예, 직접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와 이분의 언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중동 종편의 어떤 출범에 대해서 언론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수준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만 어디에도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것도 얘기했다가 또 한겨레와 또 손석희 씨가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선배가 듣고 있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본 거고,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 진짜 어떤 뭐랄까 팩트 분석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구나. 현실 인식 수준이 뭔가 어디 뭐 갇혀 계셨나? 왜 이렇게 형편없지? 생각보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때부터 약간 좀 놀라가지고 제가 시민사회 약간 언론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손석희 씨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되게 깜짝 놀랐네. 언론법 그 반대 투쟁, 그러니까 종편 출범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한테 니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반응이 그래. 그냥 놀라지도 않더라고. 우리들은 대충 다 손석희에 대해서 정리가 다 돼 있다. 뭐 이 정도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이제 손석희를 알만한 사람들은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 대충 다 정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다 얘기는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계속 손석희를 지켜봤죠. 지켜봤죠. 혹시 JTBC에서 이상한 보도하면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이제 그랬는데 뭐 그래도 몇 년간 잘 진행을 했어요. 그나마 세월호 사건이나 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태블릿 PC 보도 잘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이 일으킨 그 검란 사태 때는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이분 역시 또 이상한 또 양비론에 빠져 있구나. 팩트 분석 능력이 질적으로 조금 약간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번에 또 한번 느꼈습니다. 선한 언론인이긴 한데 좀 더 성장하셔야 돼요. 제 후배 눈으로는 못마땅합니다. 왜냐? 저는 너무 훌륭한 선배들과 같이 많이 일했기 때문에 한겨레에서 손석희 앵커 정도는 그냥 길 가다 그냥 흔히 밟히는 그냥 돌멩이 같은 수준이라 할까. 표현이 좀 너무 거친가요? 그냥 평범해요, 제가 볼 때. 검찰 개혁에 천착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국 장관에게 과연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느냐라고 묻는 건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한테만 묻는 이상한 형태의 질문입니다. 저는 손석희 앵커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동의가 안 돼. 자, 오늘은 짧게 저널리즘 논평을 좀 했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좀 의혹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과 관련해서 좀 더 짚어야 될 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의 중수부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공소장을 좀 입수해서 좀 분석을 하려고 해요. 윤석열이 굉장히 무슨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킨 것 같은데 공소장 분석 좀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한테 좀 나타나겠습니다. 자,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건 모두 여러분의 응원 덕입니다. 감사드립니다.